깊은 밤 침방 안에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왕의 옷을 손에 들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달큼하면서도 불편한 냄새가 났습니다. 명희의 손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명희가 옷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독이라면 이 옷이 왕께 닿는 순간 끝이야. 아무도 없는 침방에서 명희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촛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의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희 바로 곁에. 명희는 7살에 궐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짓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인 하나가 어느 날 밤 왕의 목숨이 걸린 비밀을 손에 쥐게 됩니다. 직접 말하면 역적이 됩니다. 모른 척하면 왕이 죽습니다. 명희에게 남은 것은 바늘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붉은 소매의 서약, 입궁의 날. 도나문 앞에 찬바람이 불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줄을 서 있었쇼. 그 틈에 7살 명희도 서 있었습니다. 명희의 어머니는 딸의 저고리 깃을 여며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명희야, 여기서는 절대 울면 안 된다. 알겠지?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명희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궐 안으로 들어선 아이들은 제조상궁 앞에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제조상궁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들어 살폈습니다. 명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조상궁이 명희의 손바닥을 뒤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결이 곱구나. 침방으로 보내거라. 그날부터 명희는 이름 대신 생각시로 불렸습니다. 군육상궁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걸음걸이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발끝을 모으고 시선은 아래로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그것이 이곳의 첫 번째 법도다. 군육상궁이 아이들 앞을 천천히 오가며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집도 없고 이름도 없다. 궐이 너희 집이고 법도가 너희 이름이다. 잊지 마라. 밤이 되면 아이들은 좁은 처소에서 호치불 하나를 나눠 덮었습니다. 명희 옆에 누운 아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명희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울면 내일 혼나. 참아. 아이가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명희 자신도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방에 배정된 명희는 첫날부터 바늘귀 꿰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방 상궁이 명희 앞에 가느다란 실을 내밀었습니다. 하루에 1000번은 해야 손이 익는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쉬는 법은 없다.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집었습니다. 실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순간 명희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방 상궁이 명희의 손을 내려다보며 눈썹을 조금 올렸습니다. 처음 치고는 손이 떨리지 않는구나. 명희는 그 말을 가슴속에 꼭 새겼습니다. 단짝이 된 연희가 명희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명희야,
여기서 허락 없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대. 거기 들어간 생각시는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고 했어. 명희가 연희의 눈을 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연희가 명희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명희가 연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수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어느새 나인이 되기 위한 관례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례 전날 밤, 명희는 새 저고리의 소매단에 붉은 끝동을 달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명희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명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침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서늘한 금기, 나인의 길. 새 임금이 즉위하던 해, 명희는 정식 나인이 되었습니다. 붉은 끝동이 달린 소매를 내려다보는 명희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침방 상궁이 명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손끝이 곧 내 신분이다. 잊지 마라. 명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첫 월급으로 받은 쌀과 북어를 챙겨 본가로 보내던 날, 명희는 잠시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리인에게 넘겨주려던 명희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게 전부 집에 가는 거 맞지요?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명희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뒤돌아서는 명희의 등이 반듯했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수선하게 된 날, 침방 상궁이 명희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바늘 한 올이라도 의심스러운 자리에 놓이면 영모의 빌미가 된다. 손이 아니라 정신으로 짓는 옷이라는 걸 명심해라.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수선할 곳이 어디이옵니까? 상궁이 골룡포의 소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실밥이 뜯겼다. 원래 색실과 똑같이 맞춰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뜯어내고 처음부터 해라. 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수리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많아질수록 명희는 궐 안의 소식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새다방 무수리 하나가 명희 곁에 다가와 걸레를 짜며 속삭였습니다. 나인 나으리 후궁 조씨 마마 처소에서 어젯밤에 불이 꽤 늦도록 켜져 있었다 합니다요. 명희는 바느질을 이어가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드나들었어? 무수리가 주변을 살피며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나인 하나가 포대기를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요. 얼굴은 못 봤습니다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을 단단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어느 숙직 밤이었습니다. 명희가 복도를 지나다 처소 쪽에서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연희가 창호지 너머로 무언가를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재빠르게 연희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희야, 그게 뭐야? 연희가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명희가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관이랑 서신 주고받으면 사형이야. 너 그거 모르지 않잖아. 연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냥 안부 편지야. 별거 아니라고. 명희가 연희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없어, 여기서는. 당장 없애.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희는 연희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새 후궁이 간택되어 들어오던 날부터 친방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나인들 사이에서 중전 측에 줄을 설 것이냐, 후궁 측에 붙을 것이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전 측 상궁이 명희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명희, 내 솜씨라면 중전마마 처소에서 더 크게 쓰일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 명희가 허리를 낮추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상궁 나으리, 소인은 친방일이 아직 부족합니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상궁이 명희의 얼굴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겸손한 척은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두고 보면 알 테지. 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명희는 시선을 내리깔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궐의 괴질이 돌던 해 병든 나인들이 가차없이 궐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명희는 그 행렬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생각씨가 명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명희가 생각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궐 밖으로 간다. 그러니 내가 아프지 않도록 손을 늘 깨끗이 씻어야 한다. 생각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다시 돌아오나요? 명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모른다.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서리가 명희 곁을 지나치며 낮게 비웃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솜씨는 여전하구나. 왕한테 잘 보이더니 이제 선생 노릇까지 하네. 명희는 서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집어천에 꽂으며 눈을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왕의 밤 산책길에 서였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왕이 명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골룡포기 단쪽 매화수를 놓은 것이 내 손인가? 명희가 엎드린 채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게도 소인이 놓았사옵니다. 왕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뒤로 친방 상궁들의 시선이 명희에게 쏠렸습니다. 한 상궁이 다른 상궁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나인 승은 받는 거 아니야? 다른 상궁이 명희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올라가면 견제해야지. 명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희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바느질 감을 멀리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리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눈이 나빠졌다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어두운 데서 실꿰더니 명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데뷔 전 탄일 예복을 명희가 맡으라는 특명이었습니다. 우연한 조우와 소용돌이치는 욕망. 데뷔 전 탄일 예복 제작이 명희에게 맡겨지던 날, 친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인들의 시선이 명희의 등에 꽂혔지만 명희는 자리에 앉아 비단폭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찬찬히 훑은 명희의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후궁 조씨의 몸종이 친방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해 두었던 비단 한 폭의 문양이 날카로운 것에 긁혀 망가져 있었습니다. 친방 상궁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왕실 문양이 박힌 비단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명희, 내가 관리하던 것 아니더냐. 명희는 무릎을 꿇고 비단을 들어 살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얼굴에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상궁이 명희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겠지.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부분 위에 새로운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문양보다 더 촘촘하고 깊이 있는 무늬를 더씹혀 나갔습니다. 동이틀 무렴, 비단 위에는 전보다 풍성하고 단단한 문양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이 그 비단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낫구나. 제조상궁이 비단을 내려놓으며 명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이 궐에서 버틸 수 없다. 법도가 방패라는 걸 잊지 마라. 명희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명희를 찾아온 것은 연양 준비가 한창이던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명희야, 나 지금 무서워. 명희가 연희의 손을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희가 입술을 달싹이다 멈추었습니다. 명희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조씨 마마 쪽에서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거절하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위험하다고 했고, 명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심부름인데? 연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왕의 옷에 뭔가를 발라서 전달하라고 했어. 내가 뭔지도 모르고. 명희가 연희의 손을 놓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 옷 지금 어디 있어? 연희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전달하지 않았어. 겁이 나서. 명희가 연희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옷 나한테 줘. 지금 당장. 명희는 연희를 돌려보낸 뒤 왕의 의복을 펼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달큼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냄새였습니다. 명희는 코를 쳐내 가까이 댔다가 멀리 뗐습니다. 그리고 침방 한쪽에 쌓인 오래된 의서를 꺼내 밤새 뒤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명희는 한 대목에서 눈을 멈추었습니다. 살갗에 닿으면 천천히 스며드는 독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명희는 책을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새 골룡포의 깃 안쪽에 바늘로 작은 무늬를 새겼습니다. 겉으로는 장식처럼 보였지만 특정 방향으로 비스듬히 당겨보면 순서가 드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명희는 옷을 개켜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암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궐 안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내금 이장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인적이 드문 처소 뒤편에서 내금 이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금 이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깃 안쪽에 새긴 문이 그게 경고였소? 명희가 두 손을 앞에 모으며 답했습니다. 소인이 의심하는 것을 직접 말로 올리면 증거도 없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전했습니다. 내금 이장이 명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이 묻은 의복 조각을 가지고 있소. 명희는 품속에서 작게 접어둔 천 조각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내금 이장이 천 조각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했소. 명희가 허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왕의 의복을 짓는 것이 소인의 일입니다. 그 일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그림자 속의 수호자. 내금 이장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침방 안팎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명희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바느질을 이어갔지만 장부를 꺼내 자재 수급 기록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장부 한 귀퉁이에서 연희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은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온 흔적이었습니다. 명희는 붓을 내려놓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희는 연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침방 뒤 작은 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명희가 장부를 펼쳐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연희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병들고 남동생이 잡혀 있다고 했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 했단 말이야. 명희가 장부를 거두며 낮게 물었습니다. 독이 묻은 것을 전한 게 너였어. 연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게 독인 줄 몰랐어. 그냥 향이라고 했어. 진짜야, 명희야. 명희는 연희를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울지 마. 지금 울 시간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연희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명희가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씨 쪽에서 또 연락이 오면 나한테 먼저 와. 혼자 움직이지 마. 그날 밤 명희는 내금 이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명희가 후궁조씨 처소 뒤편의 비밀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습니다. 궁녀들이 물을 깃던 옛 우물 옆 돌담을 밀면 통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20걸음. 내금 이장이 눈살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 통로를 어떻게 알았소? 명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금 이장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급습은 달이 구름에 가린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금 이군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독초 다발과 함께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금 이장이 두루마리를 펼쳐보다가 눈살을 좁혔습니다. 영모의 가담한 중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씨 일파의 처벌이 결정되던 날, 연희는 명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명희가 연희의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궐에서 나가야 해. 하지만 잘 될 거야.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뒀어. 연희가 명희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명희가 연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야. 내가 사람 붙여줄게. 장사도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감쌌을 뿐이었습니다. 서리가 짐을 싸 나가는 날, 복도에서 명희를 마주쳤습니다. 서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명희가 서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잖아, 서리야. 서리가 눈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왕이 명희를 불러 상공 승진을 내렸습니다. 명희는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직 연조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나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왕이 명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명희가 엎드린 채 답했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내금 이장이 명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금 이장이 작은 단도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는 분이니 지니고 계시오.
명희가 단도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금 이장이 뒤돌아 걸어가는 뒷모습을 명희는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상궁의 무게. 세월이 흘러 명희는 상궁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나인이 명희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친방의 재정과 운영이 모두 명희의 손을 거쳤습니다. 명희는 어린 생각시들이 밤을 새워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조 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상궁 나으리, 나인들이 야근을 너무 오래 이어가면 손이 굳어 실력이 떨어집니다. 낮조와 밤조를 나누어 돌아가며 일하게 해 주십시오. 제조 상궁이 명희를 빤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맞겠느냐? 명희가 두 손을 모으며 답했습니다. 교대로 쉬면 손이 살아납니다. 지친 손보다 쉰 손이 훨씬 빠릅니다. 소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제조상궁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친방 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궁이 명희 앞에 처음 나타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친방 창고를 점검하던 명희는 비단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수리 하나가 명희 곁에 바짝 붙으며 속삭였습니다. 상궁 나으리 비단이 궐분뇨를 치우는 퇴간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요. 명희가 무수리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무수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은 됐다 합니다요. 밤마다 포대기에 싸서 나간다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밤 퇴간 주변을 직접 살폈습니다. 친방 고유의 낙관이 찍힌 비단 뭉치가 포대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뭉치를 품에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박상궁이 사람을 보내 명희를 제조상궁 앞에 세웠습니다. 명희가 사가와 내통하여 궐 비단을 빼돌리고 있다 하오. 명희는 두 손을 모으고 제조상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깥으로 보낸 것은 데뷔 전 나으리의 허락을 받아 빈민에게 나누어 줄 자수를 판 것입니다. 장부를 가져오겠습니다. 박상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장부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 명희가 박상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꾸민 장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인의 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제조상궁이 장부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다. 물러들 가거라. 박상궁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박상궁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처소는 조용했습니다. 명희가 비단 뭉치를 박상궁 앞에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것을 위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박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명희가 허리를 낮추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친방 나인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박상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요? 명희가 고개를 들어 박상궁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인들은 늙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파도 약 살 돈이 없습니다. 그게 고작이라 하시면 소인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궁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그 협상 이후 명희는 나인들끼리에 자치 기금인 약계를 공식화했습니다. 나인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병든 동료의 약을 사고 궐을 나가는 선배들의 뒷길을 마련했습니다.
명희는 약계 장부를 직접 쓰며 나인 하나하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리가 다시 명희 앞에 나타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상궁의 지시를 받아 명희를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서리를 보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리야, 박상궁이 무슨 말을 하던 나한테 그대로 전해. 그러면 내가 세답방에서 꺼내주겠다. 서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전에 한 짓을 알면서. 명희가 서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써. 서리가 입술을 깨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궐 담장을 넘는 마음, 경제의 주역. 연희가 한양의 작은 포목점을 낸 것은 영희가 약계를 만들던 해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명희는 대리인을 통해 연희에게 목돈을 보냈고 연희는 그 돈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연희의 첫 편지가 명희에게 닿은 날, 명희는 편지를 펴고 읽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편지 끝에 한양 약재 시장의 값이 크게 올랐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접으며 대리인을 불렀습니다. 약재 상단에 약계 돈 일부를 맡겨라. 값이 오를 때 팔아 수익이 생기면 기금에 다시 넣는다. 대리인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옵니까? 명희가 대리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거래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약계 자금을 굴린 첫 해에 수익이 났습니다. 명희는 그 돈으로 궐 밖에 퇴직 나인들이 모여 살 공동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친박 나인들 사이에서 명희의 이름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박상궁 쪽 잔당이 명희를 헌부에 고발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부 조사관이 친방으로 찾아와 장부를 요청했습니다. 명희는 두 손으로 장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두 살펴보십시오. 한 줄도 숨긴 것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넘기다 멈추었습니다. 수익금이 나인들의 치료비, 퇴직 후 생활비, 빈민가, 서당 운영비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여기 적힌 대로 쓰였소. 명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푼도 소인의 주머니로 간 것이 없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거래한 상단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조사관이 장부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가 엎드리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실의 자비가 백성에게 닿으려면 이런 손이 필요하다. 앞으로 궐박 활동을 계속해도 좋다. 명희는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을 내리고 싶으나 내가 또 사양할 것 같구나. 명희가 엎드린 채 답했습니다. 나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상이옵니다. 왕이 짧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명희는 궁중에서만 쓰던 특별한 염색 방법을 민간 상단에 가르치는 대신 퇴직 나인들이 함께 살 집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서리가 명희를 찾아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상궁이 헌부 다른 사건에 엮였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더라. 명희가 바느질 감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서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 이제. 명희가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 포목점에 가거라. 거기서 일하면 된다. 서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명희가 다시 바늘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일 잘하는 걸로 보여줘. 명희는 눈이 침침해진 것을 느끼고 가느다란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안경을 쓴 채 바느질을 이어가는 명희를 보고 어린 생각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상국 나으리, 그게 뭔가요? 명희가 안경 너머로 생각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약해지면 이걸 쓴다. 손이 멈추지 않으면 눈이 약해져도 일할 수 있어. 생각씨가 명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으리처럼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명희가 생각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손만 닦지 말고 머리도 써야 해. 실력 없으면 쫓겨나고 머리 없으면 당하고 둘 다 있어야 버틴다. 명희는 수제자를 불러 자신의 자수 비법이 담긴 책자를 건넸습니다. 내가 직접 가르쳐 줄 것이지만 이 책은 내가 가져라. 손이 기억하지 못할 때 눈이 읽을 수 있도록. 수제자가 두 손으로 책자를 받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소인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바늘을 다시 집었습니다. 지지 않는 꽃, 퇴골의 예법. 명희가 마지막 왕의 대례복을 완성한 날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완성된 옷을 한 손으로 들어 촛불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금실로 놓인 용 문양이 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옷을 개켰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제조상궁에게 퇴골 상소를 올렸습니다. 제조상궁이 상소를 받아 들고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가려 하오? 명희가 두 손을 모으며 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후배들이 이제 충분히 자랐습니다. 제조상궁이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명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조상궁이 명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거라. 퇴골식이 열리던 날, 명희는 평소 붉은 끝동이 달린 옷 대신 수수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희가 긴 복도를 걷자 양쪽으로 나인들과 생각시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리를 낮추어 명희를 배웅했습니다. 명희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어린 생각시 하나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그 아이 앞에서 걸음을 잠깐 늦추었다가 다시 나아갔습니다. 골문을 나서기 전 명희는 침방에 들렀습니다. 평생 쓰던 바늘과 실통을 나무함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명희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가에 정착한 명희는 그곳을 궁녀자치관으로 열었습니다. 퇴직한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찾아온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일거리를 나누었습니다. 연희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연희가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명희가 연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이 쪘네.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야, 오자마자 그 말이야. 명희가 연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소리야. 잘 됐다. 연희가 명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됐고, 나랑 시장 구경 가자.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명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연 것은 그 다음 해였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치고 궁중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궐에서 무서운 적 없었어요? 명희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지.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어도 손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배웠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왜요? 명희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멈추면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서워도 계속해야 해. 노년의 내금이장이 찾아온 것은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담장 옆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금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소. 명희가 발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내금이장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명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역사의 증언. 명희가 백발이 되어 자리에 눕기 전까지 자치관에는 언제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궐에서 나온 후배들이 찾아오면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차를 내었습니다. 어느 밤 명희는 수양딸이자 수제자를 곁에 불렀습니다. 침상 옆 낡은 함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일기가 있다. 궁채 일기라고 적어 두었어. 수제자가 함을 열었습니다. 빽빽하게 글씨가 채워진 책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수제자가 책을 가슴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명희가 수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간직해라. 우리가 했던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해.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수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명희가 수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멀쩡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늦어. 수제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거기까지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희가 숨을 거둔 날, 궐 안에서 비공식적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인과 상공들이 자치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당은 조용히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명희의 일기와 도안집은 가문의 괴짝 속에 남겨졌고 세상이 바뀌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박물관 학자가 낡은 괴짝 앞에 앉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작고 단정한 글씨로 궁채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자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학자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장부도 있어요. 거래 기록이 전부 다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함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여자가 작성한 거예요. 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침방상궁이에요. 조선시대 궁녀가 이렇게 정교하게 경제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처음 보는 거예요. 동료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름이 다 있네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학자가 장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 남겨놨네요. 창덕궁 침방터에서 열린 전시 첫날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이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안에는 작고 정교한 자수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실과 붉은 실이 엮여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관람객이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 건가요?
통역사가 안내문을 읽으며 답했습니다. 침방상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명희. 관람객은 유리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진열장 안의 자수는 수백 년이 지났어도 실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왕의 집이었으나 그 안의 질서는 우리의 손끝에서 완성되었다. 노을이 창덕궁 지붕 위에 번졌습니다. 붉은 소매 끝동을 휘날리며 걸어가는 명희의 모습이 그 빛 속에 겹쳐졌습니다. 음악이 천천히 커지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명희는 끝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록 어디에도 명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희가 지은 옷은 왕의 몸을 감쌌고 명희가 만든 기금은 수십 명의 나인을 먹여 살렸고 명희가 남긴 일기는 수백 년을 넘어 오늘 우리 앞에 닿았습니다. 화려한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여인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끝을 믿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궐은 왕의 것이었지만 그 안의 질서는 명희와 같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